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입니다. 네, 오늘은 손님을 모신 날입니다. 누구를 모셨을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이분의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얼굴이 이렇게 방송에 노출되는 건 흔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뵈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나오신 분은 예. 김광수. 네. 이 경제연구소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네. 예, 바로 김광수 소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뉴욕타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말고 나갈 때가 그다지 많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그대로 찔렸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직접 나오신 건 말이죠. 지난번 그 선대인 부소장님이 나오셨어요. 큰 기대 없이 나오셨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선대인 부소장님이 나오셨는데 네. 소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아무도 모습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소장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소장님이 사돈이 땅을 산 거죠, 지금. 그래서 나도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정말 사실은 이 사람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김광수 소장님은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방송용, 비방송용. 요즘에 우리 김호준 총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가 7월 1일부터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발언 못하게 고정 출연자에게까지 직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양반은 소급도 된다고 하죠, 소급? 그렇습니다. 네. 이 양반 저는 뒤집으면 말이죠. 네. 수백만 개 나와요. 입만 열면 편파, 입만 열면 불공정. 저는 걸면 한 수백만 개 걸립니다. 네. 지난 한 십몇 년간 수백만 개 발언이 있는데 뭘 걸어주실지. 자, 그러면 소장님하고 네. 대담회 하기 전에 네. 저희를 후원해 주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자,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가 최고의 의리죠. 네. 2년간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고급 와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협찬해주고 계시고 본인 돈으로. 예. 현대 사진작가 10사람이 상상한 지구 상상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0일까지 펼쳐지고요. 그 초대권을 환경재단에서 협찬합니다. 자, 뉴욕타임스를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오셨습니다. 예. 자, 대전 중구의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점 노랑누리에서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협찬해 이 주고 업체가 계시고요. 직접 협찬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2010년에 키워드가 정의였다면 2011년의 화두는 분노다. 예. 93살의 프랑스 레지스탕스 노투사 스테반 에셀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담긴 책 분노하라 돌베개 출판사에서 협찬하고요. 뜨거운 가슴 하나로 불의에 정한 청춘의 역사 카카와 전 재산 29만 원인 그분이 꼭 보셔야 할 책 내 청춘의 감옥을 출판사 상상 너머에서 협찬합니다. 시사장학 퀴즈에 출연하셨던 만화가 권모 씨께서 캐릭터 배지를 제작해서 이겁니다. 보내오셨습니다. 캐릭터 배지. 예. 네. 쥐가 안 된다. 쥐는 안 된다. 쥐는 안 된다. 예. 환경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의료 복지 차원에서 보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께 기꺼이 나눠드리겠고요. 언제나 폭풍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코너가 끝나면 바로 중간 광고가 나갑니다. 이것이 유일한 광고다는 광고인데, 예. 저희가 샤워기를 지금 팔고 있는데, 안 사요. 샤워기를. 지난주에 전화가 2통 왔습니다. 근데 첫 주에 한 통. 네. 근데 그 한 통은
반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유일한 광고인데. 유일한 인포모션 광고로서 네. 자체 제작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노출이 꽤 많습니다. 네. 몇십만도 되고 그러는데 네. 몇십만이면 1%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죠? 몇백 개는 팔리겠지 했으나 0.001% 정도 호응이 오고 있어요. 0.001% 정도. 네. 샤워들 좀 하시고 사시고 바라고요. 예.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예. 이제야 김광수 소장님과 놀아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심심하셨을 텐데 이분은 경제가 위기일수록 없을 말하시는 분이죠. 이 태평성 될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장님을 찾는 얘기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하죠. 네. 권력이나 혹은 뭐 자본의 요구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가장 정확한 예측 또 평가. 김광수 경제연구소 우리 김광수 소장님께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가계부채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이죠. 부동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집이 없는 분들도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관심 있는 사안이고 집에 있는 분들은 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결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집 됐습니까? 사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르면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이사 갈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부자 됐다는 건 착각이죠. 네. 팔아서 갈 수 있는 집이 또 뻔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사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거지. 그냥 정말로 집을 하나 정도 가지고 싶다.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네. 토지 공개념이 돼야 한다. 네. 기본적으로 이걸 괜히 사유화해가지고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네. 거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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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사실 이렇게 지금 그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죠. 부동산 문제가. 네. 가장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지금 물려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다만 그 가급적이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돼야 된다라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든지 아니면 뭐 더 올라가야 된다니 떨어져야 된다니 하는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와 관련돼서 가계부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그 기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2001년부터죠. 2001년에 그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 때 금리가 뭐 20% 이상 폭등을 했다가 물론 그 외환위기 이전에도 이렇게 은행 예금 금리가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 예금을 해도 10%가 넘으니까 그 이자를 받아서 충분히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가서는 저축만을 잘 해도 노후 생활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리가 폭등했다가 이제 그 5%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00년, 2001년에.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그 예금 금리 감각이 1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당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세를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전세를 줬는데 그래서 10%라고 하면 1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 이자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5%로 떨어져 버리니까 은행이 이제 5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진 것만큼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 차익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렇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특히 이제 상가 쪽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상가 임대 그 가게에 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폭등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뭐 만약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자면 2억은 돼야지 이제 그렇죠. 1,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억 원이 2억 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2001년에 일어난 게 이제 1차적으로 상가 그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보증금도 이렇게 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5년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세입자 보호를 하는. 네. 그게 이제 형식적이었죠, 사실은. 거의 보호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옮겨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택 청약저축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해 하시겠지만. 직장인들 대부분 들었죠. 네. 분양을 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추천받아서 그렇죠. 앞순위가 되고 예, 이런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한때 이렇게 출렁해서 주춤했어요.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주택 청약 제도라든지 각종 이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자유화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많이 주고가지고 침체돼 있으니까 활성화시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또 신도시 개발 계획들을 막 세웠습니다. 뭐 화성, 동탄, 옥정 뭐 이런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이렇게 막 벌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계 은행들이 이렇게 들어왔는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시티은행이 있었는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발생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었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왜 피해를 봤냐면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인 대출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금융이라고 합니다. 돈장사죠. 네, 재벌 그 대기업들한테 돈을 왕창왕창 해줬는데 대기업들이 다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은행들도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160조나 되는 이렇게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대기업들도 구제해주고 은행들도 이렇게 구제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도매금융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해서 너무 위험하다. 한 번에 물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가계대출 중심의 소매금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부동산 담보가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불을 지핀 게 이제 그 시티은행 같은 데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다 하시는 이제 주택 모기지 그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확장을 이렇게 하고 또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그걸 계속 지켜봤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부터 각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매금융,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원래 도매금융 법인대출은 한두 건만 해도 그냥 돼버리거든요, 영업이. 액수가 크니까. 크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안정적이면서도 담보를 잡으니까 그렇죠. 다만 영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은행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담보대출 받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인들. 돈 좀 쓰라고. 예, 집마다 뭐 하면서. 스티커도 지금 뭐 그랬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2001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아파트 투기 붐이 일기 시작했죠. 이게 본격적인. 부동산 네. 그 대란의 네. 그 부시였던.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200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그게 시작이 돼서 2002년 말까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합니다. 한 3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부동산 이제 그 투기 억제 대책을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것들이 이제 국민 임대주택 사업 확대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노무현 정부 첫 번째 정책이 528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내내
5년 동안 내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투기를 못 잡았죠. 촉진 왜냐하면 정책이 돼버린. 왜냐하면은 이미 국민들이 이제 공중에 붕 떠버렸죠. 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일자리도 다 불안정해지고 언제 명퇴당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노후 대책도 이렇게 기약이 없다 이겁니다. 은행 이자는 낮아지고 이렇게 달리 어떤 자기 어떤 가족이나 재산을 지켜서 이렇게 자기 노후 생활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막 신도시 개발을 막 했어요. 신도시 개발을 막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부동산 투기 막 불을 지핀 거죠. 그때 사실 업자들의 논리는 공급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사실은 네. 김대중 정부 말렵에 이제 당시 그 정부 부처 그거로부터 저희한테 이제 연구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책을 좀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미 이제 한국의 주택 시장은 그 소유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적으로 3%밖에 안 됐어요. 특히 공공부문에. 근데 실제로 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20%에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 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이동성 있는 그런 임대 수요가 한 15% 이상이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내세웠던 게 영구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 위주 정책에서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걸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정부 조금 이렇게 관료들이나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사실은 거기 그 결부된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업자들과 뭐 정부 부처 간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에 과감하게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렸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이 이제 뭐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권도 믿을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삶이나 자기 가족의 그 삶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자기 방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이렇게 듣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6년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당시 서울시장 시절에 이른바 뉴타운 사업 공약 재개발. 도 폭발하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또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투기 붐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시중은행들의 경우를 보면은 2002년, 3년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은행들은 이렇게 예금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근데 대출을 해주는데 그 받은 예금의 대략 한 85%에서 90% 정도를 대출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예. 나머지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여분으로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네. 예, 쌓아두는데 이미 2004년에 그 시중은행들의 경우에 그걸 이제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예비 없이. 예. 2001년에 그 시중은행들의 그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한 80%를 약간 넘을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사이에 그냥 20%가 탁 늘어가지고 100%를 칩니다. 근데 시중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다 이렇게 대출로, 아파트 담보대출로 다 줬어요. 근데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욱 이제 그 영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돈을 빌려줄, 대출해줄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은행들이 CD를 막 찍어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증권과 같은 겁니다.
음반을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는 이제 은행은 음반 아니야? 예, 음반 아니고 원래 어려서 업종 변경했다는 건 줄 알았죠. 예, 은행은 원래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익을 담는 금융 중개기관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웃는 타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진지 모드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개기관인데 CD를 대량으로 발행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은행이 마치 증권사와 같은 이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낸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가진 것 이상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빚을 내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빚을 내서 이제 대출을 내는. 그러니까 CD도 모자라가지고 뭘 했냐면은 은행채를 또 대량으로 막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은행채를 막 찍어내다 보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못 해요. 증권시장에서 있는 돈을 갖다가 은행들이 싹 쓸어가 버리니까. 그때 시장자치 금리가 많이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채도 이제 막 찍어낼 만큼 찍어내가 더 이상 찍어내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이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은행들이 2005년 후반부터 단기 외채를 막 끌어다 씁니다. 아, 외국에서까지. 예, 이게 달러 빚을 갖다 막 끌어다 씁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끌어다 써서 그 폭증을 합니다. 2006년에 달러 빚이 폭증을 해서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7년쯤 되니까는 시중은행들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거의 140%에 이르렀습니다. 이 140%는 어느 정도냐면은 아일랜드, 파산한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리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쏟아 부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도 원래는 그 2001년 전에는 은행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금을 막 찾아가지고 아파트를 막 샀어요. 돈 빌리고. 예, 돈을 빌려가지고. 원래는 내수가 잘 돌아가려면은 가게가 은행 예금을 적절하게 해서 그 이자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해야 내수가 돌아가거든요. 뭐 자영업자들이 뭐 김밥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전에는 예금이 많아가지고 대출보다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빚보다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돈이 더 많아가지고 그 받은 이자하고 은행에 주는 이자를 그 차이를 따져보면은 2001년 이전에는 대략 1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면 한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를 가게가 더 이자를 받았죠. 은행으로부터. 근데 이제 막 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가면 갈수록 가게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도 은행에다 갖다 주는 이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역전이 돼버렸어요. 은행의 빚값으로 일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 치면은 안팎으로 계산하면 한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4대 강공사 총액 정도는 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면서 내수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이제 구조로 띄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 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이제 자산 효과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걸로 자기가 부자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좀 사치스러운 소비를 한다. 해외 여행도 가고 미국처럼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죠. 반짝반짝. 미국도 똑같다가 그 고리가 딱 끊어지는 순간 무너졌죠. 글로벌 금융.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 2006년 말까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06년 말 지나고 그러니까 7년 접어드니까 이제 상황이 변해요. 갑자기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러? 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값이 이제 계속 폭등을 하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꽤 지으려고 하죠. 하여튼 지으면은 막 비싸게 파는 둘이 땅 무조건 짓고보는. 예. 그러니까 폭등을 하니까 공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가격도 막 이렇게 호가가 막 뛰어요. 뛰는데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이제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되게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사겠죠. 그 사람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2차로는 어느 사람이 사겠습니까? 신용이 있어서 빌릴 수 있는 사람. 예, 무주택자지만 그래도 소득이 좀 괜찮아서 은행에서 대출 좀 껴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사겠죠. 이 사람들도 다 소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신용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이제 전제하고. 예, 전제하고 이렇게 막 빚을 한 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도 무너진 거죠. 미국 서브프라임이 딱 그거죠. 그런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가 나오는 거에 바로 그런 이유. 예, 뭐 그런 문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하여튼 그 저축은행이 이렇게 일반 시중은행들에 비해서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소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상호 신용금고였으니까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각하가 당선되는 이유 어떻게 이제 변하는데 다시 예, 그러니까 상황이. 그게 이제 아니 거기서부터 진짜거든요. 예. 만약에. 근데 이게 상당히 정치 변화를 앞으로 정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를 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지나면서부터 2007년부터 갑자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이 막 급증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벌써 이제 넘쳐나 버려가지고 너무 네. 값은 뛰어버린 데다가 그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없어요. 그 보니까 지방에서 1+1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2개 주는 아파트 거. 하나 사면은 저 미분양된 거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말기적으로 가면은 한탕주의가 이제 팽배를 합니다. 건설사도 한탕주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중소형이 아니라 대형 고가, 주상복합, 고가, 한 초고층. 방에 많이 하려고. 예, 예. 그런 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더욱 이제 수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미분양이 폭증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2007년 들어오니까는 서울에도 강남에 뭐 초고층 주상복합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막 분양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가격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07년 말에 미분양이 각하께서 당선되셨어요. 근데 미분양이 폭증을 했죠. 그렇죠. 미분양이 17만 호 공식적인 통계로는 17만 호로 특히 지방에서는 거의 분양이 안 되는 걸로. 네. 예. 그러니까 폭증을 했죠. 폭증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건 공식적인 건설 업체들이 이제 정부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수치가 그거고 실제 이제 뒤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미분양까지를 포함해 이제 배 이상 정도의 미분양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어쨌든 벌써 2007년에 미분양이 폭증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래가 급감합니다. 거래가 실종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이 폭증을 해요. 2008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부터 많은 빚을 이제 내가지고 했는데 거래는 안 돼. 빨리빨리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거래는 안 돼. 그다음에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굉장히 이렇게 커서 뭐 이렇게 한 바에야 하고 그냥 찍어버렸다. 아파트값 올려준다라는 데다 막 찍어버렸다 이거죠. 그게 각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하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투표한 거예요. 예, 자기 욕망에. 각하에게 투표했다기보다는 근데 각하에게 너무 무리한 얘기가. 그게 이제 그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의 그 대통령이나 지금 이렇게 집권당에 대해서 투표를 한 국민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해 가지고 그 잘못된 틀 속에 갇혀서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 그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은 했죠. 자신이 부동산은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묘수를 던졌다면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하가 당선되는 상황은 아마 재집권을 했겠죠.
어떤 묘수가 그때 필요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과감하게 공공 연구 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그러니까 업자들의 욕망과 또 사람들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부동산 시장 그 욕망에 진 거죠. 네. 이기지 못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이제 잘 듭니다. 그 로마 검투사 이야기 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인가 뭐 그런 걸 보시면 검투사들이 검투장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검투장이라는 틀 속에 갇혀버리는 순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자기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잘못된 틀 속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정말로 그 잘못된 틀을 고치려고 과감하게 나서서 틀을 고치지 않는 한은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각하가 당선된 이후에 그 틀이 바뀌었나요? 근데 그때 2007년에 이제 그런 이제 벌써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위축되고. 네. 2008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의 부동산 그 정책의 특징은 부동산 끊임없는 온갖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그렇죠. 예, 금리도 대폭 떨어지고 그다음에 온갖 규제 완화를 하고 미분양도 뭐 5만 호 정도를 이렇게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상당수를 이미 매입을 했고 그런 건설사의 그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벌써 중견 이렇게 상위 한 32, 25위 이내의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렇게 뭐 등락은 있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을 온갖 부양책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에는 이미 그 일부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수구 언론이라는 이런 데서도 나쁜 언론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정말로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대세 하락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세 하락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정말로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 대세 하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군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어떤 정책을 써서 이렇게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착륙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부동산 투기 거품이 일어가지고 그 연착륙을 못 시키고 저렇게 혼란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터질 수도 있는 걸 막고 있는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부문의 그 국가 빚과 공기업 부분의 빚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40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빚이 폭증을 했습니다. 가계부채만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340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가계부채 하시는데 가계부채도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적 부분의 이 채무 폭증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하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갖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고 뭐 4대강 사업도 그 일환이죠. 건설회사들이 대규모로 도산할 것을 막으려고 뭐 한 것으로도 봐줄 수도 있죠. 저기 소장님, 만약에 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 이런 말을 언론들이 많이 쓰는데 네. 폭탄이 터지면 꽝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폭탄,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 폭탄을 돌려서 막고 있는 건가요? 다음 정권에 터져라. 지금까지 그래서 그 엄청난 빚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막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더 빚을 쏟아 부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빠지고 있다라고. 이 정권 내에서 터질까요?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넘길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터진다면 그럼 어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터지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착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불안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연착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내년에까지 뭐 한 1년 정도 5%, 그 다음에 1년 정도 5%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네. 빠지게 하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그래요. 1년만 기다리면 5% 떨어지는데 지금 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또 1년만 지나면 또 떨어지는데 노트북하고 똑같네요. 맨날 좋은 게 나와 예. 더 떨어지고. 이게 시장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도 똑같은 그 원리에 의해서 오르는 겁니다.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힘에 의해서 오르는 그 기세가 높게, 오르는 기세가 이렇게 강해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자극을 받아서 예. 또 살려고 하고, 조금 비싼 가격이라도 살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 그 2001년과 2002년, 그 다음에 2005년, 6년,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꺼질 때도 똑같은 원리에서 꺼지게 됩니다. 이건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시장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터지면 일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네.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각하는 손해를 안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각하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나요? 각하가 상당히 가난해진다든지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거덜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거덜난다는 표현이신 네. 거죠? 네. 뭐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빚더미에 있고 나라도 빚더미에 있기 때문에 거의 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뭐 굉장히 국가적 디폴트, 뭐 IMF 이런 게 다시 오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럼 없습니다. 어떻게 이위 가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에 그 선거에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고 네. 또 한나라당 좋아서 찍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상황이 몰려가지고 하여튼 아파트 값을 올려준다라고 하고 정말로 저 사람이 그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냥 찍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했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없고 이건 그냥 최후 선고를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파트 사주기 운동, 뭐 금모기 운동 같은 좀 불가능하죠. 농담입니다. 예. 예. 제가 출마할까요? 왜냐면 가계부문 같은 경우는 저축률이 가계분의 저축률이 그 2000년까지만 해도 한 그 10몇 %대를 이렇게 유지를 했다가 예. 2001년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5%대, 지금 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에 이렇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요, 몰빵하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 내가 은행에서 내 돈 좀 놓고 은행에서 빚을 냈으니까 이제 부채가 있고 대신에 자산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회계적으로 보는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사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돈 대고 친인척한테 돈 좀 빌리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그러면 그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자산으로 잡히죠. 식당, 시설물,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잡히죠. 그럼 이 자산은 자산입니까? 어떤 거죠? 위험이 붙어 있죠. 장사가 잘 돼야 돈이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네. 꽝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재산이 있다. 이 아파트 값이
만약에 내가 그 기대한 것처럼 가격을 유지해주면 좋은데 이게 깨져버리면 내가 은행 빚은 이렇게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남한테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이걸 팔아도 감당을 못하죠.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지금. 한 가지 방법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방법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나라 전체가 이런 지경에까지 올 정도로 왜 이렇게 됐나를 되게 많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진보든 보수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첫째는 너무 무지하다.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몰랐다 이겁니다. 소장님이 출마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이 그건가요, 혹시? 그래서 그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세대 교체가 이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꾼. 지금 지도력의 변화만이 답이다? 예, 정치권 전체를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저희는 이제 자식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젊은 자식 세대로 전면적으로 물갈이 하는 것만이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지금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적이든 대다수가 이미 이렇게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게 이미 3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 그 시대착오적인 이념,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던 그런 시절이 그 사고방식과 경험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이미 이제 세상은 이렇게 첨단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세계화되어 있는데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어쨌든 부모 세대가 고생하면서 뭐 무리를 해석하면서까지도 잘 가르치고 잘 키웠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부모 세대가 그냥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보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허경영 총재가 필요합니다. 네. 허경영 총재가 당선되면은 국회의원들 전혀 사형이거든요. 공약에 보면 전혀 사형이면 이제 공석이 290개가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뭐 그런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보다 정치적인 수준이 낮아서 40대 대통령을 2번씩이나 뽑은 건 아닙니다. 영국 국민들이 한국보다 민주주의 민도가 낮아서 총리를 40대 초반의 총리를 연속으로 뽑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나라 국민들은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국가를 경영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뽑고 또 이렇게 정치권의 그 어떤 정치인들을 선출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 문제도 결국은 정치적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차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은 정치에서 결정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네. 딱 한 가지. 박근혜 씨가 네.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야당에 뭐 딱 얘기하자면 손학규 문재인 씨가 낫겠습니까? 이미 정책만으로 보자면 예, 이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느 쪽도 불가합니다. 물갈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 그 물갈이의 인적 자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뭐 이렇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포럼을 만들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그 포럼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정치판의 그 물갈이를 스스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정치 세력화가 지금 연구소는 별도로 연구소로서 그냥 가고 예. 예, 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러면 소장님, 예. 소장님이 그러면 직접 정치를 하실 생각이 제가 있으시군요. 당 이름을 아니요. 정하겠습니다. 그건- 광수생각당. 아니야. 뭐 자식 세대 희망당, 뭐 자식 세대 뭐 이런 중심으로 한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한다라고 한들 3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절대 나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생각한다라면 제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젊고 유능한 그 자식 세대 인재들을 30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견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듣고 보니까. 알겠고요. 갑자기 네, 태도를 네. 바꿔서 알겠고요. 뭐 정치적인 뭐 견해를 표명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상황이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더